네, 안녕하세요. 민법의 민사특별법 유재헌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점부터 이제 그 단원별 모의고사를 치르시는데요. 전체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는 전 범위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이라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게 되니까 조금 시험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중간고사라든지 또는 뭐 월말고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전범위가 아니라 그 배운 부분까지만 시험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푸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게 쌓여가지고 이제 실력이 차곡차곡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전체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 단원별 모의고사 좀 보시도록 하죠. 자, 이제 첫 번째니까 민법의 앞쪽 부분이 이제 그 범위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법률행위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자, 법률행위 종류 잘 정리하셨죠? 특히 단독행위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시는 거죠. 옳게 된 것은 그랬어요. 자, 항상 그 하실 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그런 걸 잘 정리를 하시는데, 옳게 연결된 것 그랬으니까,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랬는데, 자,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정리를 좀 한번 해봤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재소 포기에서, 자, 유증, 유언,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중에서 이제 소유권 포기죠. 점유권 포기도 있지만 이런 거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죠. 좀 재단법인 설립행위인데 상대방 있는 그랬으니까 틀린 얘가 되겠죠. 자, 소유권 포기인데 소유권 포기면 상대방 역시 없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상계는 계약이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합의해제는 이제 합의, 계약이죠. 단독행위가 아니라. 결국 5번이라는 얘기가 돼요. 자, 공유지분의 포기, 공유지분. 포기는 소유권 포기와 점유권 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나머지 공유지분 포기, 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빨간 걸로 하니까 조금 좀 그렇죠?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02번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는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이 있고, 그렇죠. 그 효력 발생 요건은 이제 당사자가 각종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확정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건 일반적인 거고요. 특이하게 이제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 중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건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효력이 발생되기 요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토지거래가구역에서 토지 매매하는데, 자, 아무리 이것은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니까 역시 이것도 골라내야 되겠죠. 자, 이것은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 요물계약이니까 계약금 지급은 그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 농지매매에서 농취증은 역시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죠. 그럼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되는 거 기억,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법률행위 목적 파트에서 반사회질성행위죠. 자, 반사회질성행위 모두 고른 것. 자, 기억번호 키워드는 어딘가요? 허위 진술해 준 대가죠. 이건 대가가 뭐 상당을 넘었냐, 통상수를 넘었냐 안 넘었냐 그걸 따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반사회적 행위 맞죠. 자, 님번의 키워드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건 아니죠. 이것도 강박, 이것도 아니죠. 1번 양도소득세 아니죠.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사회세 위반되는 것은 기억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자, 조심해서 보시고. 자, 이중매매인데 읽다 보니까 적극가담. 무조건 적극가담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다 상관이 없어요. 무효가 되죠. 반사회적 행위로. 자, 2번 동기가 나오죠. 동기는 의사표시하는 이유죠. 이유.
그러니까 원래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 동기가 여기는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까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지만 자, 이 동기가 뭐가 됐다면 표시됐다면 그것은 이건 법률행위 내용이 포함돼서 사실상 위반 행위가 되죠. 틀렸고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입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의사표시에서 나온 무효 취소, 즉 비통착사강에 해당되는 무효나 취소의 경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강조를 했고요. 자, 변호사 민사사건이면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근데 무효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하지만 변호사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겠죠. 결국 5번이라는 얘기겠네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했다. 줬다. 급부자. 자, 준 사람은 이제 원칙적으로 무효일 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청권 행사할 수가 없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6번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 중에 또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이죠. 자, 틀린 것 그랬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자 측이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거래 일반에서의 경험 부족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게 틀렸죠.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틀린 게 있으면 밑에는 이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공부 과정이니까. 자, 궁박은 급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건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적 궁박도 포함되고요. 자, 어느 때를 기준해서 불공정한지를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 대리 나왔어. 불공정 법률에서 대리 나왔다. 그러면 이제 누굴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냐 그게인데 궁박은 비읍 나왔죠. 본인 기준이죠. 그러면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 줘야 되겠죠. 현저한 공정을 이뤘는지를 어느 거에 따라서 판단하느냐,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맞는 얘기고 1번 틀리게 됐어요. 자, 6번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것 그랬네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는 법률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증여 같은 부상행위는 급부만 있지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이건 불공정 행위가 될 수가 없다. 옳은 얘기겠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경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상행위나 경매는 불공정 행위가 성립될 수가 없다. 또 아주 2번 무효인 불공정 법률행위는 자, 전환은 되죠. 하지만 5번 추인은 안 되죠.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환은 그러니까 말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전환은 바꾼다는 얘기니까 불공정한 것을 공정한 걸로 바꿔서 유효가 될 수 있지만 추인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공정해서 무효인데 추인을 하려면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돼야 되는데 아직 소멸되지 않았죠. 불공정하니까. 그 추인할 수가 없죠. 자, 답은 이제 5번으로 나왔는데 자, 3번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이뤘다고 해서 당사자의 궁박 등이 추정되는 건 아닙니다. 즉 궁박, 경설, 무경험에 관한 것은 전부 다 피해자 측에서 즉 무효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4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설,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 폭리자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가 되죠.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가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얘기가 되죠. 성립 요건입니다. 자, 5번이 되겠네요. 자, 7번 진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자, 기억번은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진 않았다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서 의사표시했다. 자, 이건 비지표시에 해당되냐 안 되냐 얘기인데 이건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비지표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지표시에 해당되냐 안 되냐 얘기인데 여기 지금 최선이 있고요. 최선이라 판단해서 의사표시했거나 그 다음에 강박, 이건 강박은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지 비지표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명이 돼요. 자, 그래서 최, 강, 명이 이것들은 비진입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최선 나왔으니까 해당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죠. 그래서 틀린 것 일단 이거 체크해야 되겠고요. 니은번 비진입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자, 비진입 표시는 원칙으로 유효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죠.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즉 악이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그 얘기는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효니까 이게 유효가 되려면 뒤집어야 되겠죠. 그럼 뒤집으려면 상대방이 악의의 반대 선이고, 또는이 아니라 이제 및, 그 다음에 과실의 반대 무과실이죠. 그럼 결국 상대방이 선이면서 무과실해야 되겠죠. 둘 다가 다 갖춰져야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 여부는 따질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아, 헷갈려. 어디서는 과실 무과실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3자 얘기고요. 제3자.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이 악의만 따지면 되지 과실 무과실은 따질 필요가 없지만, 상대방은 주로 선이면서 무과실까지 있어야 돼요. 자, 디귿은 대리인에 의한 계약에서 그 대리인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임. 이게 뭘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대리인이 대리권 가지고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이 대리권을 잘못 쓴 거예요.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러죠. 그럼 대리권 남용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 진위한 의사표시에 대한 법조문 107조, 자, 고1항 단서의 규정을 여기다 적용해요. 따라서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니까 본연 책임지지 않는다. 옳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니은. 자, 2번이 되겠죠. 자, 8번 역시 비진입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비진입 표시라고 할 수 있냐 없냐 해놓는데 쭉 읽어보니까 명의를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명의로, 갑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자, 을이 지금 갑이 이제 주어죠. 을이 지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을 명의로는 지금 대출 받을 수 없는 을이죠. 을이 지금 신용이 불량한 거예요. 예를 위해서 갑이 자기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대출 받았어요. 그런 건 비진입 표시를 할 수 없다. 아까 최강 명의, 최선, 강박 명의 돼요. 자, 여기 또 3번 보시면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사 표시했다. 역시 비진입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비진입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세 가지 정도는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옳은 얘기입니다. 2번 진위한 의사 표시는 통정의 표시와 차이점이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되겠죠. 둘 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만 됐고. 4번은 공무원의 사표 제출하는 것은 사직 의사가 있든 없든 이건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보면 유효가 돼줘야 돼요. 무조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래서 4번이 틀린 예가 되겠고. 자, 그 무효라고 주장하니까 당연히 그 어떤 의사 표시가 비진입 표시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 책임은 무효 주장자한테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9번은 잘 아시는 통정의 표시 문제죠.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에 대해서 금전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해서 을명의 이전 등기를 했다. 통정해서 이제 가장 매매를 했다는 걸 이제 매매를 써줬어야 되겠죠. 통정해서 이제 가장 매매하고 을명으로 이전 등기를 했대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뭐 전형적인 통정의 표시죠. 그림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자, 갑이 을과
가장매매에서 이렇게 등기를 해놓은 거죠. 뭐 A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거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 할 게 없어요. 무효니까 사실은 권리 의무가 발생되지 않고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니까 가분을에게 등기말소해서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이제 요 을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문제가 되는데, 자, 틀린 걸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을명으로 이전된 X 건물은 불법원인 급여이므로, 여기서 틀렸죠. 불법원인 급여라는 것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주었다는 얘기니까 이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반환 청구 허용됩니다. 틀린 거니까 이제 기억번 체크해야 되겠고, 가별 채권자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통정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이것은 제3자 문제인데 을로부터 X 건물을 이전받은 병이 악이었으나, 자, 병이 그러면 제3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악의의 제3자니까, 자, 병은 그 권리를 아무리 을로부터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병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정이 그랬어요. 그럼 정도 제3자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 문제죠. 자, 얘도 제3자에 해당되죠. 자, 그렇다면 얘가 악의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이 선이라면 얘도 선이 제3자니까 정은 X 건물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오케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1번은 병이 을로부터 상속을 받았대요. 자, 그렇다면 상속인은 이런 제3자가 아니죠. 을하고 똑같이 보게 되니까 갑은 허위표시 무효를 선이든 뭐든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린 이가 되겠어요. 역시 2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10번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자, 채권의 여기 가장양도가 허위 표시죠. 그러니까 채권은 실제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있는 채권을 가짜로 다뤄나올 때 양도한 것처럼 짜서 넘겼다는 얘기죠. 넘기지 않았으면서. 그때 변제전 채무자란 사람은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2번은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을 가압류한 자, 뭐뭐 한 자, 뭐뭐 받은 자, 제3자라고 그랬죠. 근데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 하지만 가장 소비대차 계약상에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원래 뭐뭐 받은 자, 여기 뭐뭐 한 자는 제3자로 보호돼야 되는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은 그 전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하니까 이건 제3자가 되질 않죠. 틀렸고. 파상관제인은 제3자 맞지만 여기서 선악을 따질 때는 파상관제인 개인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악이면 얘도 악이지만 모두 악의가 아닌 한 파상관제인은 선이 제3자다. 오케이, 4번이 옳은 얘기죠. 채권을 양수한 자, 제3자가 되겠죠. 근데 없다. 틀린 얘기가 되겠어요. 자, 4번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3자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구별하셔야 되겠고. 자, 이제 11번 들어가 봅니다. 이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네요. 이것도 뭐 열심히 공부하셨죠. 법률에 대한 착오는 그냥 보통 착오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중요 부분에 해당되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동계 착오도 될 수 있고요. 동계 착오라면 무조건 취소하면 안 되고 상대방한테 표시됐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유발됐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우리는 저는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최소한 3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대지 지분이 부족한데 미미하게 근소하게 부족한 거, 그거 외울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 그 다음에 하나 외울 게 시가에 관한 착오죠. 시가.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래요. 자, 이건 우리가 외운 부분이 아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지. 그럼 우리가 외운 것은 중요 부분이 아닌 것을 외웠으니까 그 부분에 없으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되겠네요. 맞습니다. 중요 부분 차고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자, 뭐 이건 크게 쓸 거 없고요. 3번 토지를 매수하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서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이 토지를 매수한 의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대요. 그럼 이 토지를 매수한 의도가 뭐예요? 동기죠, 동기. 그 토지를 산 이유니까. 그래서 이런 걸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법률에 대한 착오인데, 법률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중요부분 착오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판례가 자기가 무슨 축사를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땅을 산 이유는 자기가 그 땅에다 축사, 뭐 돼지 축사라든지 소, 우사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산 이유가 거기다가 축사 또는 우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산 거죠. 그게 동기란 얘기예요. 근데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뭐 수많은 법이 있으니까 그 땅에는 우사, 축사를 질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토지를 산 의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이제 법률에 착오면서 그것은 땅을 산 이유에 뭐가 문제 있었으니까 이걸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것은. 자, 4번은 동기의 착오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도 동기 말씀드렸지만 동기는 의사표시하는 뭐라고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있다 해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요. 다만 두 가지. 그 동기가 표시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면, 그게 중요법이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 찾으면 돼요. 법률행위 내용이 중요법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 취소하려면,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죠.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을 삼기란 합의까지 쓸 필요는 없죠. 그냥 표시만 하면 되죠, 상대방한테.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4번이 되는 거죠. 자, 소취하는 이제 소송행위니까 착오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역시 착오 틀린 거 그랬네요. 자, 증명책임인데 착오에서의 증명책임은 이제 양쪽이 다 지게 되죠.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증명은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러면 그 주장이 뭐냐면 법적으로 결과에 해당되는 걸 주장하는 거죠. 결과에 해당되는 걸 주장한 사람은 당연히 결과가 발생하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 결과,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결과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민법 조문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착오에서는, 자, 착오 108조를 보시게 되면 1항의 전단 앞에 문장이 중요 부분의 착오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중요 부분이 원인이 돼서 취소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하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 중요 부분에 해당돼서 나오는 결과는 취소니까 취소를 주장한 사람이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된다. 그런데 반대 문장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표의자에게, 즉 착각한 사람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결과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할 상대방 측에서 증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 자꾸 소송에서 다투는 걸 생각하면서 설명 듣고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오에 의해서 저의 쓸데없는 땅 샀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의 계약을 취소하려고 그랬고 저는 그 취소를 막으려고 그랬죠. 그럼 소송 들어갈 때 여러분은 이 계약이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고, 그럼 저는 그 취소를 막으려면 여러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증명 책임인데 중대한 과실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취소할 수 없게 되니까 취소를 하지 않게 하려는 상대방한테 있다. 옳은 얘기가 되죠. 자, 2번 계약 당사자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적 규정은 배제할 수가 있죠. 이건 임의 규정이니까.
3번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할 경우, 자,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말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자고 그랬어요. 중요본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3번 틀린 얘기가 되죠. 4번 아주 유명한 거죠. 착오인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그럼 빨리 뒤로 가서 취소할 수 있다 되셨고, 5번도 마찬가지죠.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먼저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건 이거고, 착오는 착오니까 매수인은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아까 108조가 아니라 109조죠, 착오는. 자, 13번 사기 강박. 틀린 것은 그랬어요. 부작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그 아파트 단지 뭐 근처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든지, 뭐 쓰레기 매립장,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인 것을 얘기하지 않은 거, 사기가 되죠. 자, 2번의 키워드는 폭력,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완전 박탈이에요. 그럼 D는 뭐? 무효죠. 3번은 이 고소 고발한다는 게 위법한 강박에 해당되냐 안 되냐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고소 고발은 자,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되지 않겠죠. 특히 읽어보시면 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그를 횡령죄로 고소를 했대요.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강박이라고 그러면은 뭐 죄 짓는 사람은 그럼 고소 고발도 안 당하고 다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틀렸죠. 다만 이 고소 고발이 강박이 되기 위해서는 될 수도 있는데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위법성은 이 고소 고발을 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부당하다든지, 자 이렇게 조금 부정, 부당 이렇게 좀 나쁜 단어가 들어오면 이건 위법성이 인정돼서 강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기 위해서니까 이게 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수단으로 부당한 것도 아니죠. 강박은 아닙니다. 자, 4번은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 시 갑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병이 을을 기망했다 그랬으니까 다 필요 없고 대리인이 기망한 거죠. 그럼 이것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즉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5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는 취소 전에 그 이해관계를 맺은 자뿐만 아니라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기망행위는 A가 기망행위 했으니까 제3자의 기망행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지금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갑이 사기를 당한, 갑은 A의 기망행위를 했으니까 얘가 사기 피해자야. 그러면 무조건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기본 구조 가지고서 이제 보시게 되면 기억본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아니죠. 알았을 경우도 취소할 수 있지만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알았을 경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요. 그럼 틀린 얘기가 되죠. 골라내시면 안 되겠네. 근데 뭐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자 아까 보셨던 얘기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면 이것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니까 을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거 옳은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 A가 을의 피용이라는 것은 고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얘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 이제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3자의 기망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의리 선이 무과실이라면, 자,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의리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자, 그래서 계속 공부하실 때 그 문장의 어떤 그 의미를 잘 잡으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자, 1번. 갑이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은 미음번 하나밖에 없네요. 2번이 되겠어요. 자, 15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한 거죠. 자, 원칙적으로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 격취자 간에 있어서의 승낙은 발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격승발 이런 계약법에서 다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맞는 얘기고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자,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보내려면 상대방의 소재를 알아야 되겠죠.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했다. 그럼 보낼 수가 없죠. 그럼 그때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도달에 대한 뜻이죠. 도달은 알 필요는 없죠. 뭐 수령을 거절하든 말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요게 도달이니까 그때 효력이 생긴다. 옳은 얘기고요. 자, 의사표시 발송 후에 자, 표의자에 대해서 성녀 후견 개시가 됐다. 이미 보냈으면은 보내고 난 다음에 의사표시 보낸 사람이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 됐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되죠. 도달했다면 효력이 생기죠. 4번이 되겠네요. 5번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정상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보낸 사람도 보낼 때까지는 정상이 되고 상대방도 도달될 때 정상이 되는데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면 자, 아무리 도달됐다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 효력을 대항할 수가 없죠. 다만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라면 효력 주장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를 이제 이렇게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파트로 들어가죠. 자, 다음 중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 그랬는데, 자, 대리권 전체적인 소멸 사유, 본사, 대사, 성파. 한정구 경기 신안이죠. 쉬운 얘기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대리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네요. 자, 자기약 상방 대리는 원칙으로 안 되지만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 이행은 가능하죠. 되고요. 당연히 1번에서 본인이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누가 주장하느냐? 당연히 본인이 허락해야 자기약 상방 대리가 유효니까 당연히 이게 결과죠. 그럼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이 허락했다는 걸 증명해줘야 되겠죠. 됐고. 3번 대리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대표는 쌍방대리 할 수가 있죠. 법무사 한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 대리인서 할 수가 있고, 대리인이 수인이다 그럼 공동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죠.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은 이제 쌍방대리 했을 때 본인의 허락 없이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채무 이행에 해당되는 것을 자, 쌍방대리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의 허락이나 아니면 채무 이행에 해당되지 않는데 쌍방대리를 했다 또는 자기가 했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 쌍방대리죠. 그리고 본인의 허락 얘기도 없고 뭐 채무 이행도 아니니까 입찰은 무효가 되겠네요. 자, 되셨습니다. 자, 18번 갑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랬는데, 자, 이건 뭐 빼버리고요. 임의 대리인, 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이제 임의 대리인인데,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아주 전형적인 얘기죠.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그럼 갑이 이제 본인이 될 거고요. 자, 병은 이제 상대방이 되고. 자, 을은 이제 임의대리인이죠. 1번,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대금 수령. 자,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에는 대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틀렸고. 2번, 대리행위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대리인이죠. 을이죠. 근데 갑을 표준으로 그래서 틀렸죠. 3번, 병의 채무 불량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병이 채무 불량했으니까 이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해제는 갑이 해야죠. 그래서 을은 해제할 수 있다, 안 되죠. 대리는 해제할 권한은 없죠. 자, 근데 이제 거꾸로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병은 계약 당사자로서 해제할 수 있죠. 그럼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이건 대리 효과죠. 그러면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갑과 병이 부담하죠. 오케이. 4번이 옳은 얘기겠네요. 5번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을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파산을 했대요. 그럼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 파산은 대리권 소멸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어. 병이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갑에게 그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이것은 결국 무권대리죠. 왜? 을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했으니까 이제 대리권이 소멸됐음에도 병과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 무권대리입니다. 자, 무권대리지만 병이 선이 무과실을 하면, 자, 이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병은 갑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옳은 것은 4번이 돼요. 자, 19번 역시 을은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랬으니까 을이 누구라고요? 임의대리인이 되겠죠. 갑이 본인이 될 거고 병은 상대방이 되겠죠. 아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랬으니까 병이 복대리인이래요. 자, 복대리 문제예요. 임의대리와 복대리를 섞어 놓은 거죠. 또 역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결국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의 승낙이 없어도 병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옳은 얘기죠. 임의대리인은 원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면 안 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니까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 승낙이 없더라도 선임할 수 있는 거죠. 됐고요. 니은번은, 자, 그러면 이 본인의 승낙은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냐 그 얘기인데,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된 사무. 자, 이건 꼭 이 대리인이 해야 될 사무죠. 이런 게 아니고 꼭 굳이 대리인에 의해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무라면, 아무 얘기 없는 한, 명시적으로 복대리를 금지하는 그런 의사가 없는 한 묵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처럼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 사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 이 사람의 능력을 믿고 얘한테 맡겼는데 얘가 함부로 또 복대리인 선임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건 묵시적 승낙으로는 병을 선임할 수 없다. 옳은 얘기가 되죠. 이것은 병은, 즉 복대리인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 아니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틀렸고, 니을번,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책임은 선임 감독 책임을 짓는 거죠. 면제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옳은 건 기억 니은이 되겠어요.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역시 이제 을은 갑으로부터 병이 소유한 A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런데 을은 정을 복대리인으로 해서 선임해서 정이 병의 A토지를 갑을 위해서 매수했다. 문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지금 병의 토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직접 사지는 못하고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거죠. 자, A 토지를 사달라고. 근데 을이 직접 또 이 대리인, 얘가 대리인이죠. 본인이고. 근데 을은 다시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정이 복대리인으로 선임돼가지고 얘가 병으로부터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한 거죠. 본인을 위해서.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네. 지금 1월 수준에서 이런 거 푸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문제 자체의 어떤 구성을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20번 문제는 조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계예요. 대리관계, 복대리관계. 자,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을은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을이 지금 대리인인데 임의 대리인이죠. 그럼 임의 대리인은 자,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1번이 틀렸겠네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금방 나왔어요. 2번. 정은, 복대리인은 갑의 대리인이지. 그렇죠. 을의 대리인이 아니다. 맞았고. 자, 원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했으면 이 을은 갑에 대해서 이 복대리인을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데, 더 나가서 갑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자, 이건 또 책임 조금 감경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정이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을이 알거나 또는 불성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 갑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해임하지 않았을 때만 자, 이거 책임을 지게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죠. 깊이 들어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임할 수 있어요, 정을. 해임을 하지 않으면 이제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해서 또 정을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선임 감독상 책임은 지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이 불성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갑에게 통제하지 않거나 또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해임을 태만, 즉 게을리할 때만 책임지는 거예요. 정의 대리권, 즉 복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죠. 맞았죠. 그래서 어쨌든 모른다 하더라도 3, 4번은 좀 깊이 들어간 얘기에서 모른다 하더라도 또 1번을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금 복잡한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 사례 문제부터 먼저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아니까 이렇게 정리하지만 대충 보면서 대리 문제고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았다 그러니까 얘가 임의대리라는 걸 잡으면서 자, 뭐 지문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사례 문제가 나오면 특히 이제 그 사례 문제 자체가 길거나 복잡하게 얽혀진다 그러면 이렇게 막 그림 그려가지고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그냥 읽으세요. 지문부터 읽으시다 보면 거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이 을이 임의대리라는 걸 먼저 파악했다면 1번은 틀렸다는 얘기가 금방 나오겠죠. 그럼 다른 것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1번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런 원리로 이제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뭔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또 지문도 정확하게 다 알아야지만 문제를 푼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꾸 이 단원별 모의고사라든지 문제를 자꾸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의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요령이나 기술을 이제 배우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단원별 모의고사 해설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